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베를린 중앙청사에서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일 외교부 차석 참사관 사브리나 크아프트. 그녀는 지난 15년간 유럽 각국의 정치 무대를 누비며 냉철함으로 유명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감정보다 논리를, 이상보다 현실을 택하는 사람. 그런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3,000명을 보내기로. 산업인, 공무원, 교육자, 공공서비스 종사자까지.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연수단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한국 관광붐, 유럽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의 디지털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공공시스템. 독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브리나는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한국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결국 동양의 작은 나라 아니냐고. 독일의 시스템이 배울 게 있겠느냐고.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외교관으로서의 자존심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단 6일이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 기술이 아닌 마음이, 정책이 아닌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3,000명과 함께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사브리나 크라프트의 인생은 리셋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독일 외교관이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선진국의 이야기입니다. 냉소에서 감탄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외교에서 진심으로 변해간 6일간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제 사브리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사브리나 크아프트입니다. 독일 외교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죠. 차석 참사관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저 서류와 회의로 점철된 일상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6월 베를린 중앙청사 회의실 장관님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으로 3,000명을 보낸다고.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000명이라니. 독일 정부가 단일 국가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산업 전문가부터 공무원, 교육자, 의료진까지.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연수단이었습니다. 장관님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 여행 붐이 일어났다고.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에 충격받고 돌아온다고. 유럽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요. 디지털 정부, 친환경 도시, 바이오 산업, 그리고 무엇보다 팬데믹 대응. 한국은 이제 배워야 할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배우다니. 독일이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건지. 우리가 유럽 최강의 제조업 국가 아닙니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이건 정치적 제스처 아닙니까? 실질적 성과보다 PR이 목적 아니냐고요. 장관님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사브리나, 그래서 자네가 가는 거야. 지셉은 특별 외교감시단 리더로. 자네가 직접 보고 판단해. 그리고 냉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 한스가 다가왔습니다. 사브리나, 솔직히 나도 회의적이야. 그런데 일본 친구들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 한스는 작년에 도쿄 출장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일본 외교관들을 만났는데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하더래요. 시스템이 어떻고 서비스가 어떻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인들 특유의 과장 아니겠어요. 일주일 뒤 프랑크푸르트 공항. 3,000명이 모였습니다. 거대한 인파였죠. 산업부 국장님, 교육청 공무원들, 삼성전자 공장을 견학할 엔지니어들, 병원 시스템을 배우러 가는 의사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실망하고 돌아올 텐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
저는 창밖을 보며 자료를 읽었어요. 한국의 GDP, 인구, 산업 구조, 수치로 보면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수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진짜 중요한 건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옆자리 동료 엘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브리나, 기대되지 않아요. 저는 짧게 답했죠. 글쎄요. 엘자는 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28살. 아직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나이였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양식을 준비했어요. 공항 시스템, 교통 인프라, 숙박 시설, 산업 현장, 공공 서비스. 항목별로 점수를 매길 겁니다. 냉정하게, 감정 없이. 그게 제 일이니까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저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흔들리지 말자. 보이는 것만 믿자. 감정은 배제하자. 저는 외교관입니다. 감동받으러 온 게 아니라 평가하러 온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밝았어요. 도시가 거대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좋아, 한국. 나를 설득해봐. 하지만 쉽지 않을걸. 저는 15년간 수많은 나라를 봐왔거든요.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3,000명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죠. 이 순간부터 제 모든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탑승구.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공항이 넓고 깨끗했습니다. 유럽 공항들도 잘 관리되는 편이지만 여기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공기가 상쾌했어요. 조명도 은은하면서 밝았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니 인파가 대단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혼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선이 완벽하게 설계돼 있었어요. 이정표도 명확했고요. 독일어 안내판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로봇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키 120cm 정도. 귀여운 외형이었어요. 화면에 독일 국기가 떴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말했죠. 환영합니다. 입국장은 이쪽입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로봇이 우리를 인식한 겁니까? 엘자가 감탄했어요. 와, 신기해요. 로봇이 다가와서 안내까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센서 기술이겠죠. 요즘 흔한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3,000명을 어떻게 인식한 거지? 입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2초. 게이트가 열렸죠.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동시에 처리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3,000명이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데 2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라면 최소 2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한스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거 진짜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준비된 쇼겠죠.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캐리어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모든 짐마다 전자 태그가 붙어 있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내 짐이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했습니다. 엘자가 앱을 켜더니 소리쳤습니다. 봐요. 내 캐리어가 3번 벨트에 나온대요. 정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이 멎는 경험을 했습니다. 로비 중앙에 거대한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독일어로 독일 연수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 아래 한국 전통 공연팀이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죠. 3,000명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죠. 한국 측 안내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유창한 독일어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6일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었어요. 버스 탑승장으로 이동했습니다. 50대의 버스가 대기 중이었죠. 모두 최신형이었습니다. 전기 버스. 저는 한 대에 올라탔어요. 좌석이 넓고 편안했습니다. USB 충전 포트, 와이파이, 심지어 개인 모니터까지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고속도로가 펼쳐졌죠. 밤이었지만 도로는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차선도 깨끗했습니다. 표지판도 명확했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첫 항목, 공항 시스템.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효율적, 자동화, 다국어 서비스, 친절한 안내.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았다고 쓰기엔 자존심이 상했고, 나쁘다고 쓰기엔 거짓말이었습니다. 엘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브리나, 인정하세요. 여기 정말 잘 준비돼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직 첫날이에요. 나머지를 더 봐야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걸. 버스는 서울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너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우리를 맞이했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독일어로 말을 걸었어요. 크아프트님, 2106호실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저는 키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21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고급스러웠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객실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죠. 침대 옆 테이블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다가가 봤습니다. 전통 찻잔 세트였어요. 그리고 한글과 독일어로 적힌 카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녹차와 유자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섬세했어요. 손으로 만든 도자기 같았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레인 샤워기, 욕조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벽에 붙은 작은 패널이었습니다. AI 비서 시스템이었죠. 음성으로 온도, 조명, 커튼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패널에 대고 말했어요. 독일어로 조명 좀 밝게 해줘. 그랬더니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좋았어요. 수압도 강했고요. 15분 뒤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웰컴 키트를 전해드립니다. 상자를 건네더라고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한국 전통 과자, 인삼사탕, 미니 화장품 세트, 그리고 서울 관광 가이드북이 들어 있었어요. 독일어로 번역된. 저는 가이드북을 펼쳤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강남. 사진이 아름다웠어요. 밤 10시. 로비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3,000명 전원이 모였죠. 한국 측 담당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내일 일정을 설명했어요. 경복궁 방문, 전통 문화 체험,
그리고 저녁엔 환영 만찬. 설명이 끝나고 특별 게스트가 소개됐습니다. 일본 외교부 소속 이사라는 여성이었어요. 30대 중반.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작년 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단 3일이었지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사회, 기술이 아니라 문화로 움직이는 나라. 저는 돌아가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본도 배워야 한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곧 느끼실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에요.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졌죠.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나치게 감정적이네. 동양인 특유의 과장 아닐까.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리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뭘 보게 될까?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스였어요. 사브리나, 자고 있어. 아니요. 한스가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놀랐어. 호텔 수준이 예상 이상이야. 저는 짧게 답했죠. 그래도 아직 첫날이에요. 더 봐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이곳은 섬세함이 느껴졌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쓴 흔적이.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경복궁이라고 했죠. 궁금하네요. 한국의 전통이 어떤 건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이상한 꿈이었죠. 둘째 날 아침. 호텔 조식이 훌륭했습니다. 뷔페 형식이었는데 한식과 양식이 고루 준비돼 있었어요. 저는 유럽식 아침을 먹었습니다. 빵과 커피. 하지만 옆 테이블 동료들은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죠.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9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경복궁 방문이었죠. 50대 버스가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질렀어요. 건물들이 웅장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고 있었죠. 3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앞쪽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우리 버스도 정차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운전사가 답했습니다. 승객 한 분이 쓰러지셨대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외교감시단 리더니까요. 앞버스로 건너갔습니다. 50대 남성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독일 산업부 소속 공무원이었죠. 동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의식이 있으신가요? 그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심장 문제 같았습니다. 한국 측 가이드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라고 했어요. 한국의 응급 번호였죠. 3분. 단 3분 만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도심 한복판인데 3분이라니. 독일이라면 최소 15분은 걸렸을 겁니다. 구급대원 2명이 뛰어내렸어요. 전문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환자 상태를 체크했고 다른 한 명은 장비를 꺼냈죠. 심전도 기계를 연결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그리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으로 모실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급대원이 독일어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번역 장비였습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이 탑재된 거였죠. 환자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전 과정이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니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응급실로 안내받았어요. 30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의사였는데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경미한 부정맥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하루 입원 후 괜찮을 겁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독일어 통역사를 배치해줬어요. 환자와 의사 간 소통을 도왔죠. 그리고 병실도 1인실로 준비됐습니다.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저는 병원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엘자가 제 옆에 섰습니다. 사브리나,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3분 만에 구급차 도착, 전문적인 대응, 그리고 외국인 배려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기술을 사람을 위해 쓰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로 돌아갔죠. 다들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스가 말했어요. 나 솔직히 감동받았어. 저렇게 빠르고 정확한 대응은 처음 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구급대원의 신속함, 의사의 전문성, 병원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두 번째 항목, 공공 서비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응급 대응 시스템 우수, 외국인 배려 철저. 그런데 손이 또 멈췄습니다. 이렇게 쓰면 독일이 부끄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버스가 경복궁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정문이 보였어요. 광화문이라고 했죠.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국, 너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승부하는구나.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경복궁 정문 앞. 광화문이 눈앞에 우뚝 섰습니다. 웅장했어요. 600년 역사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처마를 봤습니다. 곡선이 아름다웠어요. 유럽 건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이 펼쳐졌어요. 근정전이 보였죠. 왕이 정사를 보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단아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이 있었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조선 왕조의 심장이었어요. 50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린 곳이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한국인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한복을 입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한복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실 수 있어요. 엘자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해볼래요. 동료 몇 명이 동참했죠.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엘자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사브리나, 같이 해요. 이런 기회 언제 또 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그런데 엘자가 놓아주지 않았죠. 결국 저도 따라갔습니다. 한복 대여점에 들어갔습니다. 색색의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파란색이요. 직원이 한 벌을 꺼냈어요. 남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 은은했습니다. 탈의실에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 어울렸어요. 한복이 제 몸에 맞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봤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자가 소리쳤어요. 와, 사브리나 너무 예뻐요. 다른 동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경복궁을 다시 걸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느낌이 달랐어요. 궁궐이 더 가깝게 느껴졌죠.
마치 제가 이곳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근정전 앞에서, 연못 옆에서, 처마 아래에서. 그때 한국인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어머니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친절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여러 장, 각도도 신경 써서.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 방문 즐기세요. 딸아이도 손을 흔들었죠. 안녕.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이 떠나고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까요? 오후 2시 전통다도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한옥 건물로 들어갔어요. 다다미 같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60대 여성.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차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향을 음미하며 드세요. 녹차를 따라줬습니다. 작은 찻잔에 저는 잔을 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향이 좋았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다가 단맛으로 변했어요. 신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나요? 무엇을 느꼈나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병원에서 본 장면, 경복궁의 아름다움, 한복을 입은 제 모습, 그리고 한국 가족의 친절.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저는 외교관입니다. 냉정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자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도 체험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옥 마당에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문화란 이런 거구나.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한복을 반납했어요. 다시 평소 옷으로 갈아입었죠.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한복을 입은 제가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았거든요. 방에 들어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한국 가족을 만났다. 친절했다. 이유 없이 도와줬다. 한국은 이런 나라인가 보다. 체험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문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너는 내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구나. 셋째 날. 오늘은 송도 스마트시티 방문이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미래 도시라고 했죠.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송도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도시 전체가 계획적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현대적이었죠. 유리와 철근으로 만들어진. 그런데 사이사이 공원이 있었어요. 녹지가 풍부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송도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시티 중 하나예요. 모든 게 연결돼 있죠. 교통, 에너지, 폐기물 관리까지. AI가 도시를 관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로는 들어본 개념이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운전사가 없었어요. AI가 운전했죠.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신호를 정확히 지켰어요. 장애물도 피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어요. 차선이 명확했죠. 10분 뒤 센트럴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인공 호수가 있었어요.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자전거도 탔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 공원은 빗물 재활용 시스템으로 유지됩니다. 도시 전체가 친환경이에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친환경과 현대화를 동시에 이룬 거였어요. 다음은 무인 편의점 방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직원이 없었습니다. 선반에 상품들이 정렬돼 있었죠. 저는 물 한 병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출구로 갔어요.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결제 알림이 왔어요. 2초 만에 끝났죠. 저는 웃었습니다. 편리하네요. 엘자가 말했어요. 독일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오후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했습니다. 송도에 위치한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입구에서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청정실로 들어갔죠.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 백신의 30%가 생산됩니다. 코로나 백신도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라니 그 정도 규모였나요?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거대한 탱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실수가 없었어요.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품질 관리에 집중합니다. 모든 단계가 검증돼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곳은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한스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사브리나,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한국은 바이오 산업에서 세계 리더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공장을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세 번째 항목, 산업기술, 타이핑했습니다. 송도 스마트시티 인상적, 자율주행, 친환경, 무인 시스템 선진적, 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최고 수준, 독일도 배워야 함.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멈췄습니다. 독일도 배워야 함. 제가 이런 말을 쓰다니. 15년 외교관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인정한 건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엘자가 말했습니다. 사브리나, 솔직히 말해요. 한국 대단하잖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대단해요. 생각보다 훨씬. 엘자가 웃었어요. 드디어 인정하시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미래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어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바이오 산업,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올라왔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죠. 일기를 폈습니다. 오늘 송도를 봤다. 미래의 도시였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했다. 압도적이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건 연수가 아니다. 미래의 예습이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너는 나를 계속 놀라게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넷째 날 밤,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유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동료들은 명동 쇼핑을 갔습니다. 저는 호텔에 남았죠. 조용히 쉬고 싶었거든요. 밤 9시, 방에 혼자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산책이라도 할까?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죠.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 도심. 거리는 밝았어요.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혼자 걷는 여성, 조깅하는 여성, 편의점에 들어가는 여성. 밤 9시인데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관찰하며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녔죠. 밤인데도 안전해 보였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어요. 24시간 영업이라고 했죠.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면을 먹는 사람, 커피를 사는 사람. 평화로웠어요. 저도 커피를 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계산대로 갔어요.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그때 옆에 젊은 여성이 앉았습니다. 2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거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밤 10시에 혼자 밖에서 일하다니. 저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밤에 혼자 밖에서 일해도 괜찮아요. 그녀가 웃으며 답했어요. 네, 여기 안전해요. 항상 이렇게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방향으로 20분쯤 걸었을까요?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죠. 반포대교였습니다. 강변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앉아서 이야기하는 커플. 밤인데도 활기찼어요.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강을 봤죠. 독일이 떠올랐습니다. 베를린. 밤 10시면 거리가 한산해집니다. 여성 혼자 돌아다니기 조심스러워요. 특히 외곽 지역은.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밤이 낮처럼 안전했어요. 조깅하는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혼자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달리고 있었죠.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시스템만이 아니라 삶의 질, 자유와 안전이 공존하는 곳.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나흘을 떠올렸어요. 공항, 병원, 경복궁, 송도. 그리고 지금 이 강변.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뭐 대수냐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제 예상을 모두 뒤집었어요. 시스템, 문화, 기술, 그리고 삶.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를 열었습니다.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자유와 안전이 공존한다. 여성이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시스템만이 아니라 삶의 질, 사람이 중심인 나라.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을 봤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너는 나를 완전히 바꿨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다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샀어요. 계산대 직원이 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저는 답했죠. 고맙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내일은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레면 독일로 돌아가죠. 저는 슬펐습니다. 아직 더 보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한국은 단 5일 만에 제 세상을 바꿨어요. 일기를 폈습니다. 오늘 밤 혼자 산책했다. 한강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한국은 자유롭다. 안전하다. 편리하다. 이 세 가지가 공존한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나는 지금까지 외교로만 세상을 봤다. 하지만 여기서 삶을 봤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한국, 너를 잊지 못할 것 같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마지막 날.
5박 6일의 여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쌌어요. 캐리어가 무거웠습니다. 기념품을 많이 샀거든요. 한국 전통차, 화장품, 그리고 한복 인형. 호텔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즐거운 여행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직원이 답했죠. 다시 오세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50대 버스가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길,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어요. 저는 한 곳 한 곳을 눈에 담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00명이 다시 모였죠. 모두 짐을 끌고 입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체크인을 했습니다. 수화물을 붙였죠. 그리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면세 구역에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이 쇼핑을 했어요. 저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죠.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들이 이착륙하고 있었어요. 한스가 다가왔습니다. 사브리나, 이번 여행 어땠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스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게이트로 향했어요. 3,000명이 줄지어 걸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이었죠. 그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지상 직원, 안내 직원, 청소 직원까지. 20명쯤 됐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시 오세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3,000명을 향해 손 흔드는 모습. 진심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우리를 배웅하고 있었죠. 엘자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한스도 코를 훌쩍였죠. 3,000명 전원이 멈춰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외쳤어요. 고맙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더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벨트를 맸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어요.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나 반드시 다시 올게. 꼭 12시간 비행.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땅을 밟았어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죠. 한국이 그리웠어요. 일주일 뒤 베를린 중앙청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관님이 읽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브리나, 이거 진짜야. 저는 답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결론이 뭔가? 저는 똑바로 말했어요. 독일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 문화, 그리고 사람 중심 사고방식,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장관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네. 유럽의회에 제안서를 내보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경복궁, 한복 입은 제 모습, 송도, 한강, 모두 소중했어요. 엘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브리나, 한국 또 가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요. 곧 갈 거예요. 엘자가 물었어요. 언제요? 저는 답했습니다. 내년 봄. 개인적으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일기를 폈습니다. 마지막 장을 썼어요. 나는 한국에서 국가의 정의를 다시 배웠다. 시스템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문화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외교관으로 갔지만 한 사람으로 돌아왔다. 한국, 고마워. 너는 내 인생을 바꿨어.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베를린의 밤, 조용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기다려. 내가 다시 갈게. 2025년 가을, 사브리나 크아프트는 유럽의 연단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엔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짜 선진국.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15년 외교관 생활을 뒤집는 경험을 했습니다. 시스템만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나라였어요.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브리나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사람을 위해 씁니다. 응급 시스템, 공항, 스마트시티. 모두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을 체험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여성이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는 나라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브리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제안합니다. 유럽도 한국처럼 사람 중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기립 박수가 이어졌죠. 사브리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연단을 내려왔어요. 엘자가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사브리나, 최고였어요. 그날 밤, 사브리나는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서울행. 출발은 다음 주.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내가 간다. 비행기, 안. 사브리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겁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국, 너는 내 인생을 리셋시켰어. 이제 나는 다시 시작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브리나는 혼자였어요. 이번엔 연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온 거였죠. 그녀는 입국장을 통과했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그곳에서 한국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연수 때 만난 가이드였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사브리나가 말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강을 다시 봤어요. 경복궁에도 갔습니다. 한복도 다시 입었죠.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웠어요. 한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브리나 크라프트. 독일 외교관에서 한국의 친구가 된 여성.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국과 유럽을 잇는 다리로,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으로.